본 영상은 2023년 5월 21일 이효원의 북콘서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엉망입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효원 선생님의 5번째 책이 나왔고 북콘서트를 제안. 발발령 환영하는 이효원 선생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북콘서트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업로드를 위해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랬습니다. 누구인가? 영상이 이렇게 찍히고 있을 때 저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설명 중 포커스를 놓쳤고 그냥 요렇게만 당겨주면 돼. 요걸로 큰 것만 돌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북콘서트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비록 회생시키지 못했지만 소중한 영상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많이 흐릿하고 중간에 이야기가 끊기며 화질 또한 변화합니다. 따라서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그연이 편집자인 저는 그동안 25편의 영상 편집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름 휴가를 충분히 즐기고 심신을 회복한 뒤 7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그연이 시즌 1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북콘서트 영상 시작합니다. 내가 더 물어보고 싶은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을 때 그들은 공기가 되어 대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내가 놀라움에 넋을 잃고 서 있었을 때 왕의 사자들이 나를 고도용주라고 부릅니다. 같은 이름으로 운명의 자매들이 나를 맞이하였으며 나를 지명하여 만세 왕이 되실 분이라 했소. 이 사실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소. 어떤 권세가 당신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모르기에 기쁨의 문을 잃지 않도록 말이오. 이 사실을 잘 생각해보오. 그럼 이만. 당신은 글래미스 그리고 고도이며 약속받은 것 또한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글래미스, 당신은 날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고 실행은 두렵지만 없었기를 바라지는 않는 일을 하고 싶죠. 서둘러 오세요. 그래서 당신 귀에 내 혼을 불어넣고 운명이 씌워질 금관에 당신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용맹스러운 내 혀로 꾸짖을 수 있도록 까마귀조차 목이 쉬어 내 흉벽 안으로들 벙컨의 운명을 울부짖는구나. 자, 흉계를 따르는 악령들아,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무시무시한 잔인성으로 채워다. 내 피를 탁하게 만들고 동정심의 접근을 막아다오. 그리하여 측은한 마음이 찾아와 내 잔인한 목표가 흔들리지 말게 하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평안히 깃들지 못하게 해다오. 이 여자의 가슴에 들어와 내 젖을 담즙으로 바꾸어다오. 오라 캄캄한 밤이여, 지옥의 가장 검은 연기로 내 몸을 휘어감아 내 가리내는 상처를 스스로 보지 못하도록. 콘서트의 주인공 이효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효원 선생님의 책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인 맥베스를 다루고 있어요. 맥베스는 햄릿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빠른 전개로 인해서 많은 영화에 노리게 될 정도로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왕이 될 수 있다는 예언을 듣고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가 이제 국왕을 죽여서 왕이 되지만 결국엔 파멸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효원 선생님께서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맥베스에는 악역은 없다. 단지 맥베스가 야망에 집착해서 맥베스만이 악역이고 제동을 거는 인물이다.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에 일어나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맥베스는 현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효원쌤의 입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했군요. 네.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맥베스가 속도감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작품들은 이야기들이 좀 주 플롯이 있고 또 서브 플롯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맥베스는 단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박진감 있는 작품이라서 좋아하고요. 또 그 박진감 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 자기 욕망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렇게 파괴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마녀의 어떤 예언 같은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기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던 욕망이 이렇게 깨어나고 그 깨어난 욕망이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거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이 사람을 밀어붙여서 뭐라 그러나 올라간 만큼의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을 많이 갖고 있는 일종의 사고 실험처럼 우리가 이 희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을 이렇게 무작정 거기에 붙들려서 따라갈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교훈적인 그런 얘기들을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욕망 앞에 나약하고 또 욕망 앞에 탐욕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그 작품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무시무시하면서도 좋죠. 그러면 이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다가 결국 파멸을 이루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욕망의 순기능은 없을까요? 욕망이 숨기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다루고 있는 그 맥베스보다 좀 더 단순한 이야기 빨간 구두와도 되게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간 구두를 신자마자 그러니까 신고 몇 번의 위반을 지났을 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발목을 스스로 잘 나갈 때까지 계속 춤을 추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맥베스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욕망을 그러면 없앨 수 있느냐, 없애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욕망의 발로 욕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생명력, 활기, 그것의 다른 말이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심지어 삶을 떠나고 싶은 욕망 자체도 삶에서 오는 거니까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기능이라고 뭐 말한다면. 그렇다면 감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욕망이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하나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 욕망을 다시 갈게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다스린다는 말 자체에 이미 다 어떤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라면,
그걸 뭐라 그러죠? 가속기? 라고 하면 대신에 이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욕망이 브레이크를 걸거나 혹은 이렇게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멈추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약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지만 사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어떤 순간에도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약간 이건 어깨가 이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쓸모없는 일들 무용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충족의 불가능성 그리고 욕망을만을 쫓아가는 것의 무용함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욕망이 뭘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이 저한테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이것이 나의 욕망이야 이렇게 선택해서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삶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좀 잘 깊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내가 이해한 것을 좀 촘촘하게 잘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느라고 한 적은 더 없어요. 다 알고 싶고 다 경험하고 싶다고요? 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족할 만큼. 이해한 만큼 촘촘하게 잘 누리고 겪어내고 싶다. 이런 욕망. 네, 그래서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누가 부르시죠? 네, 이현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샤이닝. 네,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줘. 저 현희 씨 노래하는 거 처음 보는데 되게 그윽하다. 멋있어요. 네, 이 공간이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고 힐링되는 느낌도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서가 1년 동안 워크숍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참석자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좀 전에 노래해 주셨던 이현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워크숍을 같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으셨던 거라든지 뭐 작업이라든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베스 할 때 선생님께서 부러운 사람 떠올려봐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갑자기 하면지라고 하는 그 뮤지컬 배우 하시면서 유튜버 하시는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연관도 없는 분이었고 특별히 평소에 생각했던 분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뭔가 단란하고 탄탄한 가족들 그런 사이에서 되게 이렇게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 안에 되게 부러운 욕망 나도 갖고 싶다 저런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떠올랐던가. 선생님 지금 노래 부르신 게 한창 그 욕망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때와 관련된 노래라고 들었는데 이 노래 선택하신 좀 어떤 배경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고 그 고민을 지금도 하시는지. 일단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이 노래 가사에 관련된 그런 욕망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 생겨서 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에 관련된 노래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게 저한테는 가장 근본적이었던 욕망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또 욕망이 많은 분들이 겪는가 지금 여기 내가 아니라 뭔가 다른 데 있는 더 나은 나에 대한 거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겨가지고 되게 신혼 3년차라 아직 굉장히 오늘 같이 안 오늘은 같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이 욕망은 이제 해결이 됐죠. 집에 가면 못해요.
치유적 희곡 그래서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요. 일단 욕망을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되게 이제 욕망이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락하게 만들 수는 있고 그렇지만 그 반대로 또 나는 아까 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된 것 같고, 내 욕망이 어디를 계속 향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욕망이 날 살게 하는 욕망인지 아니면 죽음에 몰게 갈 수도 있는 되게 무용한 욕망인지, 제 노래처럼요. 그런 생각,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욕망이란? 이거 너무 빨리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났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겨요. 효은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살림살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감기를 좀 오래 앓아가지고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맥패스가 아니고 무슨 작업이었지? 밑바닥에서 희곡을 믿고 작업을 했을 때 그 밑바닥에서의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산 인물들이 대거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가엾다라고 느끼는 인물을 선택을 하고 그 인물의 이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한 다음에 그 인물에게 나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찾아보라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현희쌤이 그 많은 인물 중에 배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알코올에 의존을 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고 마는 그런 배우를 선택을 했고, 그 배우에게 다 집어치고 그냥 무대 올라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걸 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참 후에 선생님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네, 대학원 가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의 질문이었어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고. 제가 빼먹었어요. 사실 효은쌤한테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워크숍 참여하셨던 참석자분들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이랑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했는데 이 살림살이 나아졌냐 이거였고, 빼먹은 거는 효은쌤이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이 사람은 희곡과 인물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돋보였고 사실적인 섬세한 연기가 발굴이었다. 발굴이었네. 밑바닥에서를 읽고서 배우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었던 게 기억에 난다 라고 얘기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참여자이다. 저도 기억에 남는, 저는 연기라는 게 되게 뭔가 현실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더 과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활 연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매체 연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툭툭 내 던지는데 그게 더 가슴에 깊이 와닿는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진행 과정은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니면 효은쌤 아까 대답 안 듣지 않았어요? 살림살 나아졌냐고? 네,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습니다. 네,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죠. 무엇보다 실제 물질적인 살림살이가 아니라 그냥 제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제 마음가짐, 제 삶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 작년에 공연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랑 다 이제 연결해서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여러 선생님들하고 줌으로만 계속 했거든요. 저희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근데 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또 희곡도 만나고 뭔가 또 나를 만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또 여러 선생님들을 또 만나게 되고, 처음에 실제로 만났을 때 서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기억과 경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군. 당신은 당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요. 그것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할래요. 사회와 나, 둘 중 누가 옳은지 확인해 보겠어요. 노라, 당신 정상이 아니야. 열병을 앓고 있어.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요. 오늘 밤처럼 머리가 맑고 또렷한 적은 없어요. 그 또렷하고 맑은 정신으로 남편하고 자식을 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설명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군. 뭔데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군. 그래요. 바로 맞췄어요. 노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도르발. 당신은 늘 저에게 친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네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도리가 없다고 맑은 정신으로 확신한단 말이오. 네, 확실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당신의 사랑이 이렇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네, 그럴게요. 오늘 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그때 저는 당신이 제가 생각해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저는 8년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맹세컨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다 그 끔찍한 기억이 우리에게 닥쳤고 저는 결국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크로그스타의 편지가 저 우편함에 놓였을 때 저는 당신이 그 사람 위에 옆에 무릎을 꿇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알릴 테면 알리라고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막상 일이 터지면 그래. 그런 다음에는 내 아내를 수치와 불명예 속에 던져넣는 그 다음에는 일이 터지면 당신이 나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다 당신 잘못이라고 말할 줄 믿었어요. 노라, 당신의 희생을 제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죠? 그야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게 바로 제가 기대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던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밤이고 낮이고 기꺼이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슬픔과 가난도 참을 수 있을 테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명예를 희생할 수 있는 남자는 없소. 수많은 여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철부지 어린애 같군. 지금 이 상태로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소. 그게 오래갈 리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잘했어요, 도르발. 아이들은 보지 않겠어요. 저보다 더 잘 보살펴주는 사람 손에 맡겨놨으니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이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노라, 언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당신은 내 아내야. 잘 들어요, 도르발. 제가 지금 이러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집을 떠나면 그 남편은 법적으로 아내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당신을 모든 의무에서 풀어드리겠어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저 또한 그렇게 살래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자유로워야 해요. 자, 반지를 돌려드릴게요. 제 것도 주세요. 끝났다니. 노라, 두 번 다시 내 생각을 하지 않을 거요? 당신하고 아이들 그리고 이 집이 자꾸 생각나겠죠. 편지를 써도 될까? 아니, 절대 안 돼요. 그래선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소식을. 안 돼요. 아무것도. 만약 당신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요. 남의 도움 받지 않겠어요. 노라,
내가 당신에게 낯선 사람 이상이 될 수 없소. 돌발? 그러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야겠죠. 그 기적이 뭔지 말해봐. 당신과 나, 둘 다 완전히 변하면요. 하지만 전 이제 기적 따윈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난 믿고 싶어. 말해봐. 우리 둘 다 완전히 변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진정한 결혼 생활이 되겠죠. 잘 있어요. 돌아. 돌아. 텅 비었어. 그녀가 가버렸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도라와 해머 역의 이태승 선생님 그리고 유아름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노라면 지금 못 나가. 너무 감미로워 해머 목소리가. 이거 펼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고막 남편으로 제가 붙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헬버가 저렇게 하면 노라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모델을 불러일으키고. 그때 인형의 집은 1877년에 노르웨이 작가죠. 헬리크 입센의 작품인데 1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공감 포인트 또 반영 우리 관계의 본질들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저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저렇게 감미로운 남자를 떠나려 할까, 노라가.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노라가 남편이 아플 때 차용증을 위조를 해요. 근데 위조를 해서 남편을 살리는데, 남편이 이제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차용증 때문에 자기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러니까 엄청 독서를 퍼붓고 넌 아니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무마가 되니까 저렇게 잡는다. 감미롭게. 그래서 노라가 그거에 대한 가식과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호울뿐이었던 결혼 생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희곡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내용이 애착과 사랑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 안에 보면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애착은 자기 중심적인데 사랑은 이타적이다. 애착은 집착하고 사랑은 집착하지 않는다. 애착은 멀어지는 것을 못 참지만 사랑은 거리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애착은 권력에 집착하지만 사랑은 권력에 동등하다. 그래서 애착은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짧지만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길다.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소선생님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걸 더 설명을 하고요? 네. 하고 싶었던 사랑 이야기는 뭔지 도대체 뭡니까? 사랑 이야기. 근데 애착하지 않고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약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애착은 길고 사랑은 짧지 않나? 가까이. 애착하면서 애착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약간 다른 말로 어떤 얘기도 했냐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렵고 대개의 관계는 거래다.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정한 거래에 힘쓰는 것이 우리한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관계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주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무엇을 맡고 싶다는 것이 이 무의식에 계산이 차곡차곡 들어가죠. 쌓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대원칙 돈.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관계에서 건강해지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공정한 거예요. 내가 왜 주는구나, 뭘 주고 싶어하고 이걸 통해 뭘 갖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좀 더 쿨한 건강함에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관계에서도 권력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이렇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수평적인 혹은 대등한 민주적인 뭐 이런 것에 약간 다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아래 있을 때도 있고 이것이 좀 빠르게 유연하게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게 될 때 대화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노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저렇게 사랑에 미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은 원래 미치는 거야. 이렇게 효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해볼까? 이런 거 있으세요? 내 사랑에 미쳐서는 이것까지 한번 해봤어. 내가. 그러니까 그때 사랑은 아마 로맨스겠죠. 네네. 사실 저 뭐 사랑을 위해서 뭐 엄청난 희생을 하거나 엄청난 모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그 고만고만한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좀 나한테 좀 컸다라는 게 있다면 제가 아이를 낳은 게 이혼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아이를 낳아야지 라고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게 아마 제가 가장 큰 모험이자 투자이자 저희 희생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해봤다.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최근에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좋아요. 좋아하고 계시죠? 네, 아직. 4시 반쯤 온다는데 아직 안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결혼하신 분이랑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했고 원래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으냐 끼니를 굶으시면 안 돼요 효연쌤이 근데 끼니를 굶은 적이 있었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걔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코끼를 끌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분의 이제 그 열정이 지금 어떤 사랑의 형태를 보냈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때와 다르죠.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의식? 그런 게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밥보다 당신이 고파. 그렇게 생각보다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비슷했겠죠?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만약에 불꽃이라면 그런 불꽃은 거의 다 사라졌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빨간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로맨스하고 사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에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줘서 좋고, 고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좋고, 그냥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경작하는 거. 그게 저절로 나에게 와서 막 나를 막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씨앗처럼 이렇게 돌보고 물 주고 가지도 치고 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돌보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관계로 전환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품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들어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좀 나를 채워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나의 마음의 양분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제에 어울리는 또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김지연 선생님께서 자작곡이시죠? 간식이라는 노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행복한 기억을 오물오물 먹어요. 이래서 시작된 맛이 가슴으로 퍼지면 달콤함이 몰려와서 달콤함이 몰려와서 괴로움 따위 잠깐 잊게 해요. 어쩔 땐 눈물통에 담아둔 따뜻한 소스도 얹어요. 짭짤하고 달콤한 맛은 고통도 없애준답니다. 행복한 기억 그래서 오늘도 꼭꼭 조금씩 오래오래 오물거리고 있어요. 행복한 기억 그래서 오늘도 꼭꼭 조금씩 오래오래 행복한 기억 그래서 오늘도 꼭꼭 조금씩 오래오래 오물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 순서죠. 네, 이제 참석자 인터뷰, 그래서 참석하셨던 분에 대해서 이제 초대할 건데, 효은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사람은 무대를 사랑한 여인이다. 그녀의 활기와 다정함이 희곡 읽기를 따스하게 되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분은 아까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이제 진동희 선생님입니다. 얘기해 주신 거는 처음 알았어요. 따뜻. 네, 저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웜업이 돼가지고. 네, 그죠, 아시고요. 잠깐만. 네, 무대를 사랑한 진동희입니다. 네, 그때 어떤 작업 하셨는지. 저희 아까 읽어주셨던 인형의 집 하면서 조각상 만들기 했어요. 그 안에 여러 주인공의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다른 역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노라와 헬머가 같이 살았을 때, 그리고 뭐 밖을 뛰쳐나올 때, 혹은 뭐 연인이 이상적인 상황일 때, 요럴 때 이제 조각을 만들어보고, 거기 린데 부인이랑 크루그스타라는 또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 간의 조각상도 한번 만들어보고 했는데 저 그 딸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막 사춘기에 진입한 딸과 이제 대화가 끊긴 상황이었는데 이 조각상 하면서 너무 눈빛 교감도 많이 하고 몸으로 친해져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 평소에 저희한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열정적인 사랑. 네, 지금도 로맨스를 하고 계시고. 아직도 꿈꾼다. 네. 나의 영원한 어떤 원동력. 네, 짝사랑도 하고 계시고. 네, 짝사랑도 하고 여러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에서 떠올릴 때 이 남컷과 수컷이 서로 번식기가 되어 짝짓기를 하기 위해 그 행위를 합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만의 서사를 만들잖아요. 어떤 그 사람과 나만의 운명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상대와의 어떤 교감 이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흡족하게 펼쳐지면 이건 사랑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난 항상 로맨스의 완벽한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틀어지면 너무 좌절스럽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뭐 도망간 적도 많고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한 적도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좀 돌아보게 됐죠. 이게 내가 그 어떤 장면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그 우리 노라가 한 것처럼 껍데기의 삶이 아닌가 인형의 삶이 아닌가 그 안에서 린데 부인과 크로스타가 서로 그 사기꾼과 어떤 실패자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정말 이렇게 서로 위안해주고 보듬어가면서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좀 변화시켜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부 얘기를 많이 해요. 진동희 선생님은. 근데 그때마다 안 좋으세요? 부부 관계 괜찮으세요, 요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 싸웠다고. 안 싸웠어. 위기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어. 그 부부의 사랑이 이제 성숙한 사랑을 권할 수 있는지. 어떤 잠재력은 있다. 혼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나에게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확대되는 것, 확장되는 것인 것 같아요. 네. 효은쌤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이렇게. 어떤 희곡과 인물이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언제 무대에 설 계획인지. 저 지금 약간 같이 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유튜브 찍는 것도 약간 무대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희곡 읽기 하면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까 희경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레이디 맥베스랑 또 하나자면 밑바닥에서의 나스자라고 그 매춘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인물이 결이 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SES, 사회 경제적 지위는 다르지만 매춘부와 그 왕비 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헛된 파멸과 망상일지라도 굉장히 밑바닥의 욕망을 드러내서 보여주잖아요. 저의 금기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인물이어서 너무 매력적이고 그런 인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설 계획은 아직 안 계획을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꿈을 꾼다면 내년 가을? 설렘 아토를 한 번 더 빌려볼까요? 네네네. 작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파트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죽음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절로 가는 거야? 네, 저희는 절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저희 이번에는 한슬기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는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참말로 제 무덤으로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요. 안녕. 우리 은혜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로 다림질한 옷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네. 마지막 그 죽음 챕터에서는 손톱 와일더의 그 우리 흉내와 작가 비상의 에브리맨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저희는 우리 흉내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다들 너무 촉촉해지신가요? 그 우리 흉내는 1938년에 초연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꾸준하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계속 작품에 올라가 있고 저 또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골 마을에 두 집안이 있어요. 조지의 집과 에밀리의 집. 그 집에 대한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잘하고 사랑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대목은 에밀리가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한순간 자기가 살았던 한순간으로 돌아간 후에 그 순간을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정말 세상과 작별하면서 뱉었던 독백 중에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표현쌤이 거기에다가 어떤 틀? 너무 네, 슬기쌤이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셔가지고. 삶이 하나의 틀과 같다라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질문을 던져가지고. 사실 시간의 얘기겠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말해서 지속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에게. 근데 그 지속이라는 게 계속되면 우리한테 또 무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감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이미 환경이 그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악보? 8분음표, 16분음표, 5분음표, 4분음표 이렇게 음표의 길이가 다르듯이 어떤 음은 그렇게 지속되다가 끊어지고 또 다른 음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마디가 생기고 그 마디들이 16마디가 해서 한 곡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 곡이라고 하면 그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지속과 끝과 또 새로운 시작과 지속과 끝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죽음 없이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이 있어서 그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삶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너무 촉촉해지는 분위기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음악
캡슐도 노래한다 그러더니 네. 결국 해내시는군요. 네, 블루클에서 오신 합력구 팀이었어요.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노래를 뭘로 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 말고 죽음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했으면 좋겠다. 사건의 지평선? 이러면서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다가 서캡쓰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죽음에 왜 사건의 지평선을 하자고 하셨는지 그거 아니야? 사건의 지평선이 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끝, 사랑의 끝. 아니 뭐 사랑의 끝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어떤 끝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에밀리 대사랑 통하니까 고마웠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진지하게 와서 그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 보면은 그 생애 한 장면을 이렇게 찍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 생애 명장면을 뽑으신다면 이 양쪽 뺨이 호흡빛으로 되게 동그랗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신나게 논 여운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막 집안에서도 막 씩씩거리고 돌아다녀.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벽에다 붙여놓고 잠깐 거기 있으라고 해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고 그 장면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빛나는 그런 장면? 그 내 아이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든지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시선을 돌려서 그 미래에 남기고 싶은 명장면이 있다면? 네. 이거 되게 열심히 생각했는데 사실 휴지 있으면 네, 휴지 있으시면 주시죠. 촌스럽게도 안 가시는데 사실 마이크 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지금이 저의 명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다른 분한테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약간 빠른 황 같은지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기 와주신 여러분 그 눈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이게 저의 인생의 정말 꼽을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질문은 미래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을 또 만나고 싶을까? 뭐 어떤 또 다른 장면을 만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는데 저는 뭐 별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뭐가 떠올랐냐면 어미진의 북콘서트? 진동이의 무대? 뭐 선생님들의 어떤 장면들 속에 내가 있으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앞으로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진짜 노래가 나갑니다. 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네, 윤보경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움?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그죠. 네. 제가 옆에서 많은 분들이 훌쩍거리셔가지고. 어쩜 이렇게 다들 노래를 잘하시는지 귀신같이 섭외했네 내가. 섭외 담당.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분을 소개할 건데 이분은 호연쌤이 어떻게 참여하셨죠?
연극쟁이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자신으로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귀여운 외모와 귀여운 목소리에 그렇지 않은 진지하고 진득한 태도. 개인적으로 희곡 읽기 워크숍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십니다. 윤석영 선생님. 네. 선생님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윤석영 선생님은 연극 치료사가 아니시래요. 그쵸? 네, 아니. 이것도 네. 걱정이 맞던 것 같아요. 네, 걱정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이제 희곡 워크숍에 참가하셨는지. 저 진짜 정말 이거는 이건 천운이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는데 그 블로그 이렇게 검색하다가 효원 선생님의 글을 보고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뭐 다 보셨겠지만 그 블로그 글에 보면 그 문장이 되게 정말 뭐라 그러지? 되게 담백하고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거 느껴지시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이런 모임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 딱 그 희곡 워크숍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가도 되나? 나는 과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가서 너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을 거의 1년 가까이 줌으로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실물을 보게 됐어요. 반가운 가져봤어요. 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신 게 있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워크숍 내용이 있다면.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그거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남겨놨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갤러리를 보면서 보니까 2021년 5월 그때 한 거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근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완전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걸 바탕으로 보니까 그때 인생의 명장면을 그려보라고 7장면인가 10장면을 그려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채우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선생님이 그때 마지막에 그때 죽음 파트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꼭 가져가고 싶은 명장면이 있냐 이거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꼭 인종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모르는 분들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다른 분들 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정말 처음 뵙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적적인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참 명장면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음 파티여서 제가 그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죽음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정리가 더 되셨을까요? 나에게 죽음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진짜 선생님 사건의 지평선이 진짜 저는 이거 완전 찰떡이다. 네, 딱 다음으로 넘어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끝나서 그 다음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에 지평선까지 이렇게 정말 주어지는 상품은 가고 다음에는 모르겠다.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종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천주교를 믿어서 제가 이제 그 죽는 건 안타깝고 정말 이 생이 아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약간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사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더라도 만나겠다는 희망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그 죽음 이후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죽는 거에 끝이 그렇게 허무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근데 역시 사건이 집중선이고 찰떡이요. 제가 잘하네요. 그리고 노래 너무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경쾌하고 너무 잘 부르시고 마지막은 저 친구가. 삼립구. 네, 삼립구에 국가했어요. 다 너무 잘 불러주시고. 네, 여기까지 선생님 모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